그의 몸을 진정시키려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길. 괜찮아? 민우야, 엄마가 도와줄게. 그의 눈동자는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 어머니의 손길이 그의 다리에 짜 순간 그의 몸이 긴장했다가 풀어진 춤소리가 거칠어진다. 그녀의 손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자야던 손에서 힘이 빠진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은 고요 속에서 둘 사이의 경계가 무너져 인다. 그래, 괜찮네. 엄마가 여기 있어. 어머니의 시선이 그를 벗어나 천장을 향한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민우의 고통은 멈추었지만 그녀의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당신은 나의 밭대로 좋아해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민우의 변화는 점진적이었다. 20살 무렵부터 그는 종종 자신의 몸을 더 자주 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모든 남자 아이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점점 더 강박적이고 때로는 자위적인 형태로 변해갔다. 민우야, 괜찮아? 어디 아파? 눈빛에는 고통과 혼란이 가득했다. 민우는 내게 다가오려는 내 손을 거칠게 쳐냈다. 그가 나를 밀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더 아픈 건 그의 눈에 담긴 고통이었다. 민우는 이제 침대 위에서 몸을 뒤트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열받은 얼굴, 이마에 맺힌 땀방울, 그리고 바지 앞쪽에 명백한 반응. 그제서야 나는 그가 어떤 종류의 욕구로 고통받고 있는지 깨달았다. 아, 그런 거구나. 처음에는 민우에게 사생활을 주기로 했다. 방에서 나와 문을 닫고 그가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다. 민우는 자신의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격렬하게 때로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방식으로 몸을 다루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민우의 울부부지면 더 커졌다. 이제 그는 자신의 머리를 벽에 박기 시작했다. 몇 번의 충격 후에는 이마에서 피까지 흘렸다. 자기 팔을 깨물어 멍이 들고 손톱으로 가슴을 긁어 상처를 내기도 했다.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해? 말해봐, 민우야. 마주하리 바랐지만 민우는 말을 할 수 없다. 오직 고통스러운 눈빛과 단절된 몸짓만이 그의 언어였다. 내가 다가갈수록 그는 더 흥분했고 내가 물러서면 더 잘했다. 그 사이에서 나는 완전히 무력했다. 민우, 의사 선생님께 가볼까? 아프지?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병원에 데려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의사는 단지 성적 욕구의 표현이라고만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모든 성인 남성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내버려도 해야 하나요? 그 아이는 자폐정이 있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어깨를 쓰겠. 특수한 케이스라 표준적인 조언을 드리기에 어렵네요. 일단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시고 혹시 자유행위를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게 그게 다예요.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 참 몰라요. 자기 몸을 다치게 하고 있다고요? 의사는 그저 진정제를 처방해줬다. 하지만 그것도 임시방편 일뿐이었다. 민우의 고통은 계속되었고 나의 무력감도 커져갔다. 그날 밤 인터넷에서 발견한 익명의 부모 포럼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검색창에 자폐정 성인 아들 성적 욕구 관리라고 입력했을 때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왔다. 나와 비슷한 상황의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의 고백이 화면을 채웠다. 아들이 자야할 때마다 내 심장이 찢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런 실질적 도움도 주지 않아 그냥 내버려 두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 댓글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결국 내가 직접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도
절박해지면 이해할 겁니다. 그 문장들을 읽는 동안 혐오아이의 충격과 공감이 내 안에서 뒤섞였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 정말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자녀를 도울 수 있는가? 그것이 도움인가? 아니면 학대인가? 엄마가 아닌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모든 전문가들은 민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그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그리고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나를 갉아먹었다. 댓글 아래에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에게 성인용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특수한 도구를 구입해주거나 심지어 성적 서비스를 알선해준다고도 했다. 그리고 일부는 직접 도움을 준다고 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댓글들을 계속 읽었다. 부모로서의 의무와 사회적 금기 사이에서 고뇌야 하는 이들의 이야기, 그들의 고통과 혼란, 그리고 사랑이 담긴 결정들. 내가 그들을 판단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된 민의 괴로운 밤. 이번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새벽 2시 민의 방에서 들려온 그 음에 깜짝 놀라 달려갔다. 민우는 침대를 벗어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었다. 충격으로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아들이 자신을 해치는 모습에 나는 공포에 질렸다. 민우야. 그만 제발 달려가 그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민우는 나를 밀쳐냈다. 그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나는 바닥에 넘어져 팔꿈치를 다쳤다. 그러나 아픔보다 더 큰 것은 아들을 도울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다. 민우는 계속해서 바닥을 치며 몸을 뒤틀였다. 이젠 얼굴과 팔에도 상처가 늘어갔다. 그는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막을 방법을 알지 못했다. 괜찮아? 민우야, 엄마가 도와줄게.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며 민우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그가 나를 밀치지 않았다. 아마도 너무 지쳤거나 아니면 내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는지도 모른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에 닿았다. 민우의 몸은 뜨거웠, 열이 오른 것처럼, 아니면 내면의 고통이 그를 불태우고 있는 것처럼. 그의 티셔츠는 땀에 흠뻑 쳐져 있었다. 엄마가 여기 있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를 침대로 안내했다. 민우는 몸을 떨며 따라왔다. 그의 바지 앞쪽에 상태를 보니 무엇이 그를 괴롭히는지 명백했다. 침대에 앉히자 그는 여전히 괴로워하며 몸을 흔들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생각할 수 없었다. 오직 민우의 고통을 멈추게 하겠다는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내가 망설이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팔을 깨물고 있었다. 이건 엄마가 도와주는 거야. 아프지 않게 해줄게. 내 손이 그의 다리에다 왔을 때 민우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잠시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혼란과 공포, 그리고 어쩌면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괜찮아, 민우야. 엄마가 도와줄게.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내 손이 그의 허벅지를 타고 올라갔다. 민우의 호흡이 빨라졌다. 그는 이제 자신을 해치는 대신 내 손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었다. 내 손이 그의 민감한 부위에, 그는 놀란 듯 몸을 움직였지만 일어내지는 않았다. 엄마가 도와줄게. 아프지 않게. 그의 욕구를 해소해주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시간이 정지된 듯 했다. 민우의 얼굴에 고통 대신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주먹을 쥐고 있지 않았고 몸의 긴장도 서서히 풀려갔다. 내 손의 움직임에 따라 민우의 호흡은 점점 깊어졌다. 그는 이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대신 부드럽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속도를 조금 올리자 그의 눈이 감기고 입이 약간 벌어졌다. 그래,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민우의 손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처음에는 밀어낼까 걱정했지만 그는 오히려 내 손을 더 강하게 누르며 자신의 리듬을 찾아갔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선 무언가라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언어 없이도 가능한 소통이었다. 내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다. 몇 분 후 민우의 몸이 경직되었다가 완전히 풀어졌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함이 가득했다. 더 이상의 고통이나 인해 혼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 아마도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수면을 취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닦아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동안에도 그는 깨어나지 않았다. 이마의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고 긁인 팔에 연고를 발라주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을 덮어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날 민우의 방을 나와 내 방으로 돌아오면서 온갖 감정이 밀려왔다. 안도감과 죄책감, 혐오와 사랑, 수치심과 곽신이 뒤섞였다. 나는 내 아들을 도왔다. 하지만 그 도움이 방식이 옳은 것이었을. 그날 밤 이후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거울 앞에서 쓸 때 낯선 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여자의 눈에는 깊은 혼란과 후회가 서려 있었다. 나는 어떤 어머니? 이 질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우를 위해 내린 선택이었지만 그 경계를 넘은 것이 옳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한편으로는 민우의 고통이 멈췄다는 안도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저지를 행동에 대한 제 책감이 무거웠다. 아침, 식사 시간, 민우는 평소보다 차분했다. 그는 심지어 내게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평화로운 모습에 가슴이 쨍했다. 그는 지금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그것이 내 행동 때문이라면 오늘 기분이 좋구나, 민우야. 그는 대답하는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였다면 밥도 거의 먹지 않고 나리를 떠났을 테지만 오늘은 모든 음식을 다 먹었. 그리고 물을 마시는 와중에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민우의 평온함은 잠시였다. 며칠 후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다. 또 다시 한밤 중에 그의 방에서 들려오는 괴로운 신음소리. 이번에는 내 마음이 더 복잡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내 역할인가? 매번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하지만 민우의 고통을 그냥 지켜볼 수도 없었다. 그의 방문을 열자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다. 민우는 다시 자야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들어가자 즉시 멈추고 내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민우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민우는 내 손을 잡아 자신을 가리켰다. 그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 또 다시 그의 괴로움을 달래주는 동안 머릿속에는 이중의 목소리가 울렸다. 한 목소리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속삭였고 다른 목소리는 이건 옳지 않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라고 외쳤. 시간이 지날수록 민우는 이런 접촉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제 그는 거의 매일 밤 나를 찾기 시작했다. 때로는 내 방문을 두드리기도 했. 그의 피로는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고 나는 점점 더 무력해졌다.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갔. 낮에는 민우를 대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고 밤에는 그의 요구에 응답해야 했다. 처음에는 그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우리 둘 다 건강하지 않은 의존 관계에 갇힌 것 같았다. 마지막 와검은 특히 심각했다. 민우가 내 방에 들어와 침대 위에 앉았을 때 나는 이미 지쳐 있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다. 그날 밤만큼은 거부하고 싶었다. 민우야, 오늘은 안 돼. 엄마가 너무 피곤해. 하지만 민우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내 손을 잡아 끌며 자신의 욕구를 표현했다. 내가 계속 거부하자 그는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다. 결국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지우며 발작을 일으켰다.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지우며 신을 마는 모습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둘 다 파멸할 것이다. 그 밤 민우를 진정시킨 후 나는 눈물로 검색청을 채우며 발달장애 전문 상담사를 찾았다. 이렇게 생각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우리 둘 다를 위해서. 박지영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전한 어머로도 그녀의 전문적인 태도가 느껴졌다. 나는 목이 메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전화를 할 용기가 없었다. 저는 자폐증이 있는 성인 아들을 둔 엄마예요. 아들이 최근에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렸. 지영은 성급하게 대답하지 않고 매일 말을 충분히 소화하는 듯 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장담을 통해 함께의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간 되시나요? 그렇게 시작된 상담. 처음에는 모든 것을 털어놓지 못했다. 민우의 자해 행동, 그의 성적 표현, 그리고 내가 느끼는 무력감만을 이야기했다. 지영은 끄덕이며 경청했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내 생각을 정리하도록 도왔다. 자해 행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언제 가장 심해지나요? 어떤 방법으로 진정시키려고 해보셨나요? 첫 상담은 그렇게 끝났다. 지영은 자료를 몇 가지 건네며 단번을 뵐 때까지 읽어보세요. 라고 말했. 그 자료들은 발달장애 성인의 성적 요구와 그 표현에 관한 내용이었다. 두 번째 상담에서 지영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 민우 씨가 자해 행동을 보일 때 어머니는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이 질문에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무력감, 두려움, 절망, 그리고 말하기 부끄러운 감정까지. 지영의 따뜻한 눈빛과 판단하지 않는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다. 저는 때로는 화가 나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제 책감도 들어와요. 내가 더 잘했다면, 더 일찍 도움을 구했다면. 지영은 고개를 끄다.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세 번째 상담. 이날은 비가 많이 왔다. 민우와 전날 밤 또다시 발작을 일으켰고 나는 또다시 그를 도와주었다. 이제 습관처럼 되어가는 이 관계가 두려웠다. 오늘은 많이 지쳐 보이세. 지영의 말에 나는 마침내 눈물을 터뜨렸다. 내 비밀, 내 수치, 내 혼란을 모두 털어놓았다. 민우의 발작이 시작된 그날부터 내가 그를 도와준 방법까지 말을 하는데 내 손은 떨렸고 눈은 바닥만 바라봤다. 고개를 들려온기가 없었다. 놀랍게도 지영은 나를 괴물처럼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나를 바라봤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극한의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그녀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드디어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 위로가 되었다. 정말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너무 지쳤어요.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민우 또 저도 망가질 것 같아요. 지영은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나를 잠시 멈추게 했다. 나는 그 점 이내의 고통이 멈추기를 바랐을 뿐 그의 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 누가 고통 없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제가 그의 어머니로 돌아가는 것. 지영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찾아갈 목표입니다. 지영의 도움으로 우리는 민우에게 적합한 다른 방법들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민우의 방을 재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의 방은 이제 완전한 개인 공간이 되었다. 문에는 노크 후 입장 표지판을, 창문에는 두꺼운 커트를 달았다. 민우 씨에게 사생활 거 자율성을 존중받는 나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지영이 설명했다. 그리고 어머니도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민우에게 자신의 몸을 어떻게 다룰지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지영은 특수교육 전문가를 소개해 주었고 그는 시각 자료를 통해 민우에게 기본적인 신체 교육을 제공했다. 처음에는 민우가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그는 끝빠르게 배웠다. 민우는 언어적 표현이 제한적일 뿐 이 엘력은 생각보다 높을 수 있어요. 지영이 말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욕구를 알고 있어요. 단지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지 모를 뿐이죠. 특수 제작된 감각 도구들도 도움이 되었다. 민우는 특정 질감과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이런 도구들은 그에게 안전한 방식으로 감각 자극을 제공했.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그의 불안과 자해 행동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민우와 나 사이에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지영은 이에 대해 명확했다. 모성애에도 경계가 필요해요. 지영이 말했다. 무한한 사랑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 때로는 한 걸 물러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냉정하게 들렸다. 내 아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어떻게 물러설 수 있을까? 하지만 점차 그 의미를 이야기되었. 민우의 욕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펴었다. 새로운 규칙도 만들었다. 민우의 방은 그만의 공간이며 내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노크를 한다. 밤에 그가 자신의 방에서 내는 소리는 무시하기로 했다. 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그리고 민우에게 내 방이 나만의 공간임을 예시켰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그는 점차 이 경계를 받아들였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민우가 예전처럼 내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였다. 그는 내 방으로 와서 익숙한 방식으로 나를 찾았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욕구가 가득했다. 민우야, 그건 이제 엄마가 해줄 수 없어. 내 방에 가서 혼자 해봐. 기억나지?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그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다. 침재화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지영이가를 쳐준 대로 차분하지만 확고하게 경계를 유지했다. 내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졌어.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만 그런 식으로 도울 수는 없어. 그날 밤은 힘들었다. 민우는 다시 자유를 시작했고 나는 문 앞에서 그의 고통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지영의 말이 귀가에 맴돌았다. 단기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장기적 건강을 희생하지 마세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민우의 발작은 점차 줄어들었고 그는 자신의 방에서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어색하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민우 씨의 자해 행동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죠. 지영이 물었다. 네, 이제는 거의 없어요. 가끔 흥분할 때 다티 팔을 물기도 하지만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지영은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변화입니다. 민우 씨는 이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의 의미를 서서히 이야기되었다. 민우의 욕구를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의 밤은 조금 더 평화로웠다. 민우는 여전히 자폐증이 있고 여전히 말을 거의 하지 못하지만 그 욕구를 표현하고 해소하는 더 건강한 방법을 배워가고 있다. 나는 어머니로서
그를 지원하면서도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경계를 유지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민우에게는 이제 그만의 공간이 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욕구를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 가장 큰 변화는 민우의 의사소통 방식이다. 지영이 소개해준 언어치료사 덕분에 민우는 이제 기본적인 그림카드를 사용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화남, 슬픔, 배고픈 부와 같은 기본적인 감정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혼자 있고 싶음, 도움 필요함 같은 더 복잡한 요구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민우가 처음으로 혼자 있고 싶음 카드를 보여줬을 때 나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경계를 인식하고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민우야, 알았어. 엄마가 나갈게. 필요하면 풀로. 그리고 놀랍게도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의사소통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큰 진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지영과의 상담에서 나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지영 씨, 제가 그때 민우에게 그런 식으로 대응한 것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일까요? 지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해. 당신은 극한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상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그때의 당신은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이제는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행동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 역시 지영과의 상담을 통해 내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내린 선택이었고 이제는 더 나은 방법을 알게 되었다. 죄책감은 여전하지만 이것이 나의 전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지영이 말했다. 하지만 그것 없이는 진정한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어느 날 밤 민우의 방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소리였다. 나는 그의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소리 없이 내 방으로 돌아왔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오늘 밤 민우의 방문 앞에 서서 나는 그의 평화로운 숨소리를 듣는다. 모성애는 무한하지만 그 표현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앞에 온다. 때로는 한 걸 물러서고 다른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 민우와 나, 우리는 침묵 속에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가고 있다. 말 없이도 때로는 말이 없기에 더 진실된 언어를. 그리고 이 언어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경계를 존중하며 더 깊은 사랑을 배워간다. 지영이 말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어.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된다. 민우는 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한 명의 독립된 인간이다. 그의 욕구를 인정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모성애일 것이다. 오늘 아침 민우는 놀라운 일을 해냈다. 처음으로 그림카드 없이 자발적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단 한 단어였지만 그 안에는 23년간의 우리 여정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신했다.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야기되었다. 그리고 이 침묵의 울림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 민우는 이제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고 나는 그를 지켜보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일지도 모른다. 언어 너머이게 침묵 속에서 표현하는 사랑. 민우아, 나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때로는 실수를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민우야, 엄마가 널 정말 사랑해. 그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언어를 이해한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다.
당신은 나의 밭대로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